지금 한반도에서 세계 군사 질서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 발로 지하 수십 미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미사일이 수백 발 단위로 배치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처음 중국과 일본은 과장이라며 비웃었지만 8톤급 탄두와 동시 타격 시나리오가 공개되자 계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폭발도 없고 핵도 아닌데 강대국들이 핵무기급 억제 효과를 논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약자라 여겨졌던 비핵 국가가 강대국들의 방어 개념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컸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내다보고 이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1세기 전략무기 역사에는 하나의 암묵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핵탄두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이름 앞에 전략이라는 단어가 붙는 무기는 예외 없이 소수로 관리됐습니다. 수십 발, 많아야 100여 발. 그 이상은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한 발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었고 한 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설은 국가 단위의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오랫동안 상식이었습니다. 깨지지 않을 기준처럼 여겨졌죠. 그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2024년 여름 한반도에서였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관측이었습니다. 위성사진 몇 장, 방산업계 내부에서 흘러나온 단편적인 숫자, 그리고 군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분석글. 대한민국이 현무계열 탄도미사일을 수백 발 단위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은 웃어넘겼습니다. 과장된 추정, 조회수를 노린 주장, 확인되지 않은 소문. 그런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위성사진은 계속 추가됐고 서로 다른 경로에서 비슷한 숫자가 반복해서 언급됐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빈도가 높았어요. 군사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설마라는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현무호였습니다. 사거리 약 800km, 탄두 중량 8톤급. 기존 전술 탄도미사일보다 몇 배나 무거운 물건이었죠. 이 정도 질량은 보통 소수 운용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한두 발이 아니라 수십도 아닌 수백 발 단위로 존재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건 방어용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계산된 억제력이었죠. 초기 반응은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의 군사 포럼에서는 재래식 미사일 몇백 발로 전략 균형이 바뀌겠느냐는 반응이 나왔고 일본 방위성 관계자 역시 과시용 숫자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의미 없다는 뉘앙스였어요. 핵이 없는 나라의 과장된 몸부림 정도로 치부됐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단순한 감정평가 대신 계산이 등장했습니다. 8톤짜리 질량이 극초음속으로 낙하할 경우 발생하는 운동에너지, 폭약 없이도 지하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떨어질 경우의 시나리오. 숫자가 쌓이기 시작하자 방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요격 미사일의 성능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리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베이징의 한 전략연구소는 내부 보고서에서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재래식이지만 핵보다 부담스럽다. 이 문장이 외부로 알려진 순간 국제 군사 커뮤니티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기존의 전제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핵은 사용하는 순간 모든 선을 넘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무기는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전략급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낮고 군사적 압박은 극대화되는 구조. 그리고 그것이 단발이 아니라 수백 발 단위로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의 한 국방연구원은 외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의사표현입니다. 핵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치 그 한계를 조용히 보여줬다는 뜻이었죠. 그 이후 주변국 전략 당국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조롱은 사라졌고 계산기가 등장했습니다. 방어 시나리오는 다시 쓰이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한국의 전략 무기 보유량이라는 표현이 조심스럽게 등장했습니다. 더 이상 과장이라고 단정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누구도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결정타가 아니라 압도적인 규모의 재래식 전력. 그 선택은 지금 주변국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디까지 갈 작정인가?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수백 발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대부분은 과장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정과 전제가 하나씩 공개되자 그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감정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반응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라 수치와 조건을 따지는 쪽으로 옮겨갔죠.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온라인 포럼에 긴 분석 글을 올렸습니다.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현모 미사일이 8톤급 탄두를 극초음 속으로 낙하시킬 경우 폭약 없이도 질량과 속도만으로 지하 30m 이상의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단발이 아니라 수백 발 규모로 동시에 적용된다면 기존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결론이었죠. 이 글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엔 의심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달라졌어요. 전제가 맞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의견이 늘어났습니다. 조롱하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침묵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직접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도쿄의 한방위 연구소 관계자가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재래식인데 핵보다 부담된다. 이 발언은 곧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핵무기는 사용하는 순간 국제 질서 전체를 뒤흔들지만 재래식 무기는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특히 주목받은 건 동시 타격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한두 발이라면 요격이 가능합니다. 수십 발이라면 방어 체계를 보강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백 발이 동시에 날아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이죠. 숫자 자체가 방어 개념을 무너뜨리는 구조였습니다. 베이징의 한 전략연구소는 이후 내부 문서를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현모 미사일의 탄두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할 경우 착탄 지점 반경 100m 이내의 지하 구조물은 폭발 없이도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운용된다면 독립적인 억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랐죠. 이 내용이 알려지자 국제 군사 커뮤니티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웃던 쪽이 가장 먼저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역시 공개 발언에서는 과장된 추정이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비공개 석상에서는 전혀 다른 논의가 오갔다고 전해졌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다. 방향이다. 대한민국이 방어가 아니라 억제를 선택했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변국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시라는 표현은 사라졌고 대신 전략 무기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재래식이라는 수식어는 남아있었지만 그 의미는 이미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주변국들에게 불편한 전제를 하나씩 던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비웃던 쪽이 가장 먼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래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이 진짜 불안해하기 시작한 건 폭발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대부분 착각했습니다. 현모호가 8톤급 탄두를 싣는다고 하니 그만큼 많은 폭약을 채운 무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달랐습니다. 폭약은 최소한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질량이었습니다. 무거운 금속 덩어리 그 자체였죠. 이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럼 위력이 약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폭약이 적다는 건 파괴력이 낮다는 뜻 아니냐는 거였어요. 하지만 물리학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봤습니다. 8톤의 질량이 극초음 속으로 떨어질 경우 폭발 없이도 막대한 에너지가 한 지점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사방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만 지하를 향해 전달됩니다. 폭약은 공중으로 흩어지지만 질량은 땅속으로 파고듭니다. 베이징의 한 연구자는 짧은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8톤 질량이 마하 15 속도로 낙하할 경우 착탄 순간의 충격은 수십 톤급 폭약에 맞먹는다는 내용이었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에너지가 어디로 전달되느냐가 모든 걸 바꿨어요. 이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본의 한방위 분석가는 내부 문서에 이렇게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폭발이 아니다. 충돌이다. 요격 미사일은 폭발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하지만 질량 타격은 요격에 성공해도 문제가 남습니다.
파편과 잔존 에너지가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막았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려된 건 관통력이었습니다. 폭약은 지표에서 터지면 에너지가 위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질량 타격은 다릅니다. 8톤짜리 물체가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면 지하 50m 이상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접 맞지 않아도 근처에 떨어지는 것만으로 지하시설이 마비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충격파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그 파동이 전달되고 콘크리트와 강철 구조물을 흔들어 놓죠.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도 내부 장비는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연구소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지하 지휘 시설 반경 200m 이내에 착탄할 경우 통신과 전력 시스템이 충격파만으로 높은 확률로 손상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폭발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이 정보가 퍼지자 국제 군사 커뮤니티는 조용해졌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말을 아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건 전략적으로 불리했으니까요. 도쿄의 한 전략 분석가는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터뜨리는 무기가 아닙니다. 떨어뜨리는 무기입니다. 정치적 부담은 낮지만 전략적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이었죠. 핵무기는 사용하는 순간 모든 선을 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가장 불안한 건 예측 불가능성이었습니다. 폭약 무기는 피해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 타격은 낙하 각도, 지질 구조, 목표 깊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방어하는 쪽 입장에선 대비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어디까지 안전하고 어디부터 위험한지 선을 그을 수 없었어요. 베이징의 한 전략연구소는 보고서 말미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공포의 기준이 바뀌었다. 이전엔 폭발 반경으로 위험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격파 전달거리, 지하 구조물 내구성, 진동 감쇄율까지 전부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지하시설 보강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요 지하 지휘부의 깊이를 다시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폭발이 아니라 질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주변국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불안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터뜨리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 차이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강함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수백 발 규모의 전략 무기를 보유한다는 건 단순히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지하고 관리하고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는 일. 그 모든 과정이 국가 단위의 부담이었습니다. 현무호 한 발당 제조 비용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백 발이라면 전체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조비가 아니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시작되는 비용이었어요. 미사일은 만들어 놓고 방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탄두 상태를 점검하고 추진체를 교체하고 유도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한 발당 연간 유지비만 수억 원이 들어갔어요. 수백 발이라면 매년 수천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고정 비용이었습니다. 더 복잡한 건 부품 교체 주기였습니다. 추진체는 3년마다 전면 교체해야 했고 유도 시스템은 2년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탄두 내부의 전자장비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이 필요했어요. 이 모든 작업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고 일정을 놓치면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인력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략 무기는 일반 병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기술 인력이 필요했어요. 한 기지당 수십 명, 여러 기지를 합치면 수백 명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숫자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계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전문가들이 필요했죠. 훈련 기간만 2년 이상 걸렸고 숙련되기까지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인력 유출이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기술자들은 민간 기업에서도 탐냈습니다. 방산업체, 항공우주기업, 정밀기계 제조사. 어디든 더 높은 연봉을 제시했죠. 군은 경력자를 잃지 않기 위해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예산 제약이 있었습니다. 매년 일정 비율의 숙련 인력이 빠져나갔고 그 자리를 신규 인력이 채웠습니다. 전체 숙련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과제였어요. 보안 부담은 더 심각했습니다. 수백 발의 전략 무기가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그 정보 자체가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기지마다 3중 보안 체계가 가동됐고 접근 인원은 철저히 제한됐습니다. 내부 반출도 통제됐고 통신도 암호화됐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은 따로 계산해야 했어요.
보안 시스템은 단순히 물리적 방어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 공격 대비, 내부자 감시, 정보 유출 방지. 각 영역마다 전문팀이 필요했고 이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한 기지당 보안 인력만 수십 명이었고 이들의 훈련과 장비 유지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담은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구체적인 항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력 유지비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묵혔죠. 야당 의원들은 의심했지만 기밀이라는 이유로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투명성과 안보 사이에서 줄타기가 계속됐어요.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제한된 정보만 공유했고 그마저도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약했지만 대안도 없었습니다. 공개하는 순간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의 한 국방연구원은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드는 건 기술이고 지키는 건 국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유지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뜻이었죠. 예산 부담이 지속 가능한지, 인력 확보가 안정적인지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건 기회비용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전략 무기 유지에 쓰인다는 건 다른 곳에 쓰일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였습니다. 복지 예산, 교육 예산, 인프라 투자. 어디선가는 양보해야 했죠. 일부 시민단체는 안보 과잉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저출산 대책, 기후변화 대응. 시급한 과제는 많았고 예산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제력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논리였어요. 한 번의 전쟁이 초래할 비용에 비하면 억제력 유지비는 저렴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산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는 수백조 원 규모였습니다. 인명피해, 인프라 파괴, 국제 신용도 하락. 모든 걸 합치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연간 수천억 원의 억제력 유지비는 그에 비하면 보험료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규모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수백 발이 아니라 100여 발 정도로 줄이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순간 억제력의 핵심인 압도적 규모가 사라진다는 주장이었죠. 주변국들이 다시 계산을 시작하고 조롱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결국 선택은 유지였습니다. 규모를 줄이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번 보여준 카드를 거두는 순간 억제력은 무너진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묵묵히 일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분산 배치된 기지에서 기술 인력들이 매일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탄두 상태 확인, 추진체 온도 관리, 유도 시스템 정밀 검사. 한 발 한 발이 언제든 발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긴장은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예산 담당자들은 매년 비슷한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략 무기는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보안 담당자들은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외부 침투 시도, 사이버 공격. 위협은 다양했고 방어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전체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강함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 수백 명의 전문 인력, 끊임없는 긴장과 관리. 그 모든 게 대가였습니다. 만드는 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건 국가의 몫이었습니다. 불안의 방향이 바뀐 건 목표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현모호의 존재가 알려졌을 때 주변국들은 도시를 걱정했습니다. 수백 발 규모라면 주요 도시 전체를 타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인구 밀집 지역, 산업시설, 항만. 그런 곳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표는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린 건 도시가 아니라 지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지휘시설이었죠.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명령이 내려지는 곳. 그곳을 무력화하는 게 진짜 목표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베이징의 한 군사 분석가가 올린 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현모호의 설계 특성을 분석했어요. 8톤급 질량, 극초음속 낙하, 최소한의 폭약.
이 조합은 넓은 면적을 파괴하는 데 최적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깊이 파고들어 특정 지점을 무력화하는 데 특화된 구조였죠. 그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표적은 지표가 아니다. 지하다. 이 분석이 퍼지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도시 공격은 전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 국제 여론, 전후 책임.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죠. 하지만 지하 지휘시설 타격은 다릅니다. 군사 목표만 무력화하고 민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명분도 있고 효과도 확실했어요. 더 중요한 건 전략적 의미였습니다. 도시를 파괴하면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쟁은 계속될 수 있어요. 반면 지휘부가 무력화되면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명령 체계가 끊어지니까요. 일본의 한 전략연구소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무호가 지하 50m 깊이의 시설을 타격할 경우 직접 명중하지 않아도 반경 200m 이내는 충격파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백 발 규모로 동시 투사된다면 주요 지하 시설 전체가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죠. 보고서는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지하 지휘부는 보통 여러 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하 30m에서 60m까지 분산 배치되죠. 하지만 현무호의 충격파는 그 깊이 전체를 관통할 수 있었어요. 한 발이 떨어지면 여러 층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 효과였습니다. 지상에 있으면 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있으면 갇힙니다. 8톤짜리 물체가 극초음 속으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파. 그건 지하 깊숙이 숨어도 피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지하에 있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온라인 포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내려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지하 벙커는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무호는 그 전제를 뒤집었어요. 깊이 들어갈수록 탈출은 어려워지고 충격파는 벽을 타고 전달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통신 두절이었습니다. 지하시설은 외부와 통신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광케이블, 전력선, 환기 시스템 모두 지상과 이어져 있죠. 하지만 극초음 속 충돌이 발생하면 그 진동만으로도 케이블이 끊어질 수 있었어요. 직접 타격받지 않아도 근처에서 폭발이 없어도 단지 땅이 흔들리는 것만으로 통신망이 마비됐습니다. 명령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베이징의 한 전략연구소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지하 지휘부 주변 반경 300m 이내에 3발 이상이 착탄할 경우 내부 전력 시스템과 통신 장비가 동시에 손상될 확률이 80%를 넘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무호는 수백 발 규모였습니다. 확률이 아니라 확정이었죠. 더 심각한 건 복구 불가능성이었습니다. 지상시설은 파괴돼도 임시 대체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 깊은 곳의 통신망과 전력 시스템은 다릅니다. 한 번 망가지면 복구에 수개월이 걸렸어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정보가 퍼지자 주변국 군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요 지하 지휘 시설의 깊이를 재평가하고 보강 공사 필요성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깊이를 더 파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고 그래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주요 군사시설 주변에 추가 방어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방어망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미사일이지 땅을 타고 전달되는 충격파는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죠. 일부 전문가들은 지휘부 분산을 제안했습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눠서 배치하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러면 지휘 체계가 복잡해지고 의사결정이 느려졌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도쿄의 한방위 분석가는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상이 아니라 지하가 문제입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바뀐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대안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상시설로 옮기면 다른 무기에 노출됩니다. 지하를 더 깊이 파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분산 배치하면 지휘체계가 복잡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완벽한 답은 없었어요. 베이징의 한 전략연구소는 보고서 말미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억제의 본질이 바뀌었다. 도시가 아니라 결정권자를 겨냥한다. 전쟁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직접 위험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지도부가 먼저 위험해지는 거죠.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쟁 억제가 아니라 결정 억제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을 막는 게 아니라 전쟁을 결정하는 용기를 꺾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변국 군부에서는 전쟁 시나리오 자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휘부가 무력화되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했으니까요. 아무리 많은 병력과 무기가 있어도 명령 체계가 끊어지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시를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깊은 곳, 결정이 내려지는 그곳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주변국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명령하는 당신은 정말 안전한가? 이제 내려갈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전쟁 자체를 멈추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국제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주변국들이 통제라는 단어를 꺼낸 순간부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 무기 보유량이 확인되고 그 목표가 지하 지휘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국들의 반응은 단계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조롱이었고 그 다음은 계산이었고 그 다음은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통제하려 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베이징의 한 정부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의 전략 무기 보유량은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 공개적으로는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이었지만 비공개 석상에서는 훨씬 직접적이었어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적절한 수준. 그건 사실상 축소 요구였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한 방위성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내 국가들 간 군비 균형이 중요하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맥락은 명확했어요. 대한민국의 전력이 너무 커졌다는 거였죠. 그리고 주시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전략 무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시. 단순히 지켜본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필요하면 개입할 수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압박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베이징의 한 군사 전문가는 공개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래식 무기라도 전략급 규모는 국제사회의 감시 대상이 돼야 한다. 핵무기가 아니니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거였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통제하겠다는 의지였죠.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중국의 한 주요 매체는 사설에서 한국의 과도한 군비 증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도하다. 누가 기준을 정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압박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여론을 통해 국제적 압력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일본 언론도 비슷한 논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군사 균형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대부분은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지역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주목받은 건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이례적으로 침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동맹국의 자위권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어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애매한 태도였습니다. 펜타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익명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영내 안보에 기여한다고 말했지만 공식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침묵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암묵적인 승인처럼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면 입장을 바꿀 여지를 남긴 거였어요. 서울의 한 외교 전문가는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없을 때가 허락일 때도 있습니다. 미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건 적어도 지금은 용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 용인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압박은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논의에서 미묘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었지만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됐고 승인 과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군사와 경제를 연결하려는 시도였죠. 일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방위협력회담에서 한국의 전략 무기 보유량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투명성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자위를 위한 것이며 어떤 국가도 위협하지 않는다. 짧고 명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축소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청와대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제력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선택을 바꿀 의사가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연일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일본의 주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미국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든 게 논의 대상이었어요.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고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 물러서면 억제력이 무너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유지였습니다. 규모도 전략도 입장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한번 보여준 카드를 거두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는 판단이었어요. 국제군사 커뮤니티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한 유럽의 국방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선례를 만들고 있다. 핵 없이 전략급 억제력을 구축하는 사례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시도 자체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관심을 받은 건 사거리였습니다. 현무호의 사거리는 800km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필요하면 1000km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잠재력이 현실보다 더 무서웠죠. 중국은 이 부분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군사 전문가는 사거리 연장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800km지만 언제든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의 한방위 분석가는 기술 잠재력이 실제 위협보다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되는 구조였죠. 대한민국은 이 모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제하려는 자와 독립하려는 자. 그 긴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을 때가 때로는 가장 강한 허락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을 조용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파급은 예상보다 넓게 퍼졌습니다. 전략 무기 개발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현무호를 만들면서 축적된 기술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우주, 정밀기계. 모든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방산업계였습니다. 현무호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추진체 기술은 다른 미사일 개발에도 적용됐습니다. 중거리 순항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추진 효율이 개선되고 사거리가 늘어났습니다. 한 방산 업체 관계자는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무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유도 시스템도 진화했습니다. 8톤급 탄두를 극초음속으로 정확히 목표에 떨어뜨리려면 엄청나게 정밀한 유도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술은 민간 분야로도 이전됐어요. 위성항법 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정밀 농업. 오차 범위가 센티미터 단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소재 기술이었습니다. 극초음속으로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려면 엄청난 열을 견뎌야 합니다. 수천도의 고온에서도 구조를 유지하는 소재가 필요했죠. 이 소재 기술은 항공우주 산업으로 확산됐습니다. 로켓 엔진, 위성 부품, 재진입 캡슐. 모든 곳에서 활용됐어요. 한 소재 연구소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 기술이 민간으로 내려오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보안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기술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해제되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주산업은 특히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무호의 추진 기술은 사실상 로켓 기술과 같았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빠르게 목표 지점까지 운반하는 원리는 동일했으니까요.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이 기술이 직접 적용됐습니다. 추진 효율이 개선되고 페이로드 용량이 늘어났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새로운 발사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보다 30% 무거운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 연구원은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 기술 덕분에 우주 개발이 10년은 앞당겨졌습니다. 위성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정밀 타격을 위해서는 정확한 표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정찰 위성이 개발됐어요. 이 위성은 군사 목적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됐습니다. 재난 감시, 환경 모니터링, 도시 계획. 해상도가 10cm급까지 올라가자 활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고용 효과도 상당했습니다. 현무호 제조와 유지 관리에는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기계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소재공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경력을 쌓은 뒤 민간 기업으로 옮겨가며 기술을 확산시켰습니다.
한 항공우주 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무 프로젝트 경력자는 채용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기술자들이었고 문제 해결 능력이 검증됐기 때문이었죠. 대학과 연구소도 변화했습니다. 국방 관련 연구 과제가 늘어나면서 연구비가 증가했습니다. 추진 시스템, 유도 기술, 내열 소재, 충격 시뮬레이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됐어요. 학생들도 이 분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취업이 보장되고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 대학 교수는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 기술은 이제 첨단 산업의 중심입니다. 과거엔 국방 연구가 폐쇄적이고 제한적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최신 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분야였습니다. 산업 연관 효과도 컸습니다. 현무호 한 발을 만들려면 수천 개의 부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품은 서로 다른 업체에서 공급됐어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공급망 전체가 활성화됐습니다. 정밀 가공, 특수합금, 전자부품, 센서. 모든 분야에서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 납품이 안정적인 수익원이 됐습니다. 일반 제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가 변동했지만 국방 부품은 장기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경영 안정성이 높아진 거죠. 수출 가능성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호 자체는 수출할 수 없었습니다. 전략 무기였고 기술 유출 위험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다른 무기에 적용됐고 일부는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드론 시스템. 성능이 검증되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방산 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신뢰도가 올라갔습니다. 현무호를 만들 수 있는 나라라면 다른 무기도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생긴 거였죠.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셈이었습니다. 국제 협력도 늘어났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동개발 제안, 기술 이전 협상, 라이선스 생산 논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검토됐어요. 물론 핵심 기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변 기술들은 협력 대상이 됐습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 기술이 외교 자산이 됐습니다. 무기를 수출하는 것뿐 아니라 기술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거죠.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기술 유출 위험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핵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했어요.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주변국들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초고 중량 탄두 연구를 가속화했고 일본도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했어요.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면 계속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은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우주 개발은 가속화됐고 정밀 산업은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고용은 늘어났고 연구 역량은 강화됐습니다. 안보 비용이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한 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무기는 끝났고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 한 종류를 개발한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진화한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강함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기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무기는 끝내 쓰이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백 발의 현무호를 보유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어요. 훈련용 발사도 최소한으로 제한됐고 실전 사용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억제력의 본질은 사용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핵무기가 그랬듯이 현무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재만으로 충분했어요. 주변국들은 이 무기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낼지 계산했고 그 계산 결과는 전쟁 시나리오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끝을 상상하게 만든 거죠. 서울의 한 전략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성공의 지표는 발사 횟수가 아니라 미발사 기간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날들이 쌓일수록 억제력은 증명되는 구조였습니다. 주변국들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며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조롱은 사라졌고 계산이 일상화됐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한국의 전략 무기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일본도 주시한다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인 거였죠. 베이징의 한 군사 전문가는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부정할 수도 없다는 뉘앙스였어요.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도 비슷한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도쿄의 한방위 분석가는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내 안정은 새로운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균형이 아니라 현무호를 포함한 새로운 균형.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인했습니다. 동맹국의 자위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현무호의 존재를 묵인한 거였어요. 워싱턴의 한 전략 분석가는 비공개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한국은 스스로 해법을 찾았다. 그리고 그 해법은 작동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쟁 시나리오였습니다. 주변국 군부에서 작성하는 전쟁 계획에는 이제 현무호가 반드시 포함됐습니다. 공격 시나리오를 짤 때마다 지하 지휘부가 무력화될 가능성을 계산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은 항상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 지휘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 한 유럽의 국방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막은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막은 거였어요. 시작할 용기를 꺾은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날들이 쌓였습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현무호는 일상이 됐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존재 자체가 당연해졌고 그 당연함이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초기엔 논란이 많았습니다. 비용 문제, 안보 과잉 논란, 국제관계 악화 우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려는 잠잠해졌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경제는 성장했고 국제관계는 안정됐습니다. 결과가 우려를 잠재운 거였죠. 한 여론조사 기관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무호 보유가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초기에 50% 초반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였어요. 사람들은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과거엔 주변국 군사력과 비교할 때 항상 열세를 걱정했습니다. 병력수, 전투기 숫자, 전차 대수. 모든 면에서 밀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현무호라는 비대칭 전력이 있었어요. 한국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방어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어를 넘어 억제까지 가능해진 거였습니다. 공격받기 전에 상대방이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였죠. 젊은 세대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현무호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무기였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국방력의 일부였어요. 한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현무호는 공기 같은 겁니다. 있는 게 당연해요. 이 당연함이 사실은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것, 뉴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억제력이 완전히 작동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위협은 일상이 되고 일상은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현무호 이후에도 기술 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정밀한 유도 시스템, 더 효율적인 추진체, 더 견고한 내열 소재. 모든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됐어요.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것. 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따라잡힙니다. 주변국들도 비슷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으니까요. 앞서가려면 계속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억제하는 것. 더 자주 쓰는 게 아니라 영원히 쓰지 않는 것. 그게 현무호가 추구한 최종 목표였습니다. 서울의 한 국방연구원은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강한 무기는 끝내 쓰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전쟁 시나리오에서 발사 횟수 0회가 최선의 성공. 그게 억제력의 완성이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를 주목했습니다. 핵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전략급 억제력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은 여러 국가의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비슷한 접근을 시도했어요. 재래식 무기로 전략적 효과를 내는 방식. 한국이 보여준 선례였습니다. 한국제군사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새로운 억제 패러다임입니다.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 그 가능성을 증명한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핵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폭발이 아니라 질량을, 도시가 아니라 지휘부를, 공포가 아니라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작동했습니다. 수백 발의 현무호는 여전히 기지에 있었습니다. 발사대에 실리지 않은 채 조용히 보관돼 있었어요.
언제든 움직일 수 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모호가 있는 한 계산은 항상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가장 강한 무기는 끝내 쓰이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무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싸울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폭발이 아닌 다른 선택으로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평화를 지키는 균형이 될지 새로운 긴장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누구도 이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택이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이 변화가 남긴 의미를 각자의 시선으로 함께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